48주차 시장이시고요. 이제 50주랑 52주차 하면 진짜로 올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번 남기고 48주차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전 2주 동안의 지표 해석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슈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비슷한 명절이죠. 그래서 요거의 유래, 우리나라의 추석도 뭐 비슷한 유래지만 그 유래와 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권에서 2024년의 첫 번째 위기가 될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약간 또 이번에도 철학적인 주제를 하게 됐는데 우리한테 소중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간 주목할 만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M2, 한국의 M2 통화 공급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M1과 M2는 통화량으로서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M1은 협의 통화라고 해서 요구불 예금이나 현금 같이 바로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M1 통화량이라고 부르고요. 요 M2 통화량은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적금, 2년짜리 적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광의 통화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돈의 양이,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돈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둘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나가 너무 올라서 하나가 떨어지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통화량이 늘어나면 최소 자산 가격 아니면 물가 둘 중에 하나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금리를 통해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를 통화정책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중앙정부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전 국민한테 30만 원인가 이제 지원금을 뿌렸잖아요. 그런 거 정부가 그렇게 해서 돈을 푸는 것들을 재정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이 통화량 증가는 일반적으로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 통화량이 풀렸을 때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요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요 M2 통화량이 증가한 게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M2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작년 이맘때쯤, 재작년에만 해도 이게 10%씩 늘었습니다. 10%씩, 통화량이 10%씩 늘어났는데 자산 가격이 그렇게 안 오르고 100이겠습니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1%대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와가지고 시장은 또 엄청나게 환호를 했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작 중에 두 가지가 성장과 물가입니다. 성장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성장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금리를 올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성장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성장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경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잘 될 때는 금리를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성장이 안 될 때는 금리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려야겠죠. 물가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뜻이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물가를 관련해서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 기작. 그래서 물가가 너무 낮으면 금리를 또 낮춰가지고 물가를 좀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두 가지가 GDP 성장률과 물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물가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니까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겠구나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코노믹 프로젝션, 그러니까 경제 전망에서만 봐도 연말까지 우리 금리 한 번은 더 올릴 거예요라고 예상을, 그러니까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올해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얘기했던 거를 안 하겠구나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도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11월 증시 상승치가요 거의 역대급이래요. 뭐 50년 만에 최대라고 했던가? 11월 만에 8% 올랐거든요. S&P 500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CPI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다.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시장이 이걸 너무 과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를 4번, 그러니까 100bp 이상은 인하를 할 거다라고 시장은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bp를 인하하려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되냐면요. 08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100bp 인하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9.11 테러 터졌을 때 100bp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슈는 터져야지 100bp를 인하를 하는 건데 이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낮았고 거의 이제 역대 최저치를 계속해서 좀 기록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매우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공공서비스업 관련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실업률 지표를 보면서 같이 보면 이 취업자 수 지표를 보면 2030, 40 남자들 특히나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공공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 그리고 또 주로 그 요식업 관련해서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또 취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 여성분들이 주로 취직하시는 요식업과 이 공공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요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낮았어요. 좀 많이 낮았는데 왜 이렇게 낮아졌냐는 거죠. 이 GDP라는 거는 일단 지출 그 주체별로 따지면 정부 지출과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그리고 기업 투자 그리고 수출 그리고 수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일본의 GDP가 이렇게까지 낮게 나왔던 거는 민간 소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민간 소비가 급격히 줄었는데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어왔던 나라입니다. 30년 동안 물가가 한 번도 안 오르다가 작년 올해 들어서 3%씩 물가가 올랐어요. 우리야 소주가 5,000원에서 6,000원 한다고 해도 아이씨 비싸졌네 하고 사 먹잖아요. 뭐 물론 안 사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5,000원에서 6,000원 오른 거는 20%나 오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주를 사 먹습니다. 근데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보니까 요 3%라는 물가 상승이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너무 급격히 위축이 됐고 그럼으로써 3분기 GDP가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번 금리 결정에도 조금 요 GDP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관측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잘 나왔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를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 물가가 또 상승할 여지가 생기죠. 소매 판매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또 감소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뭐 소매 판매는 여담이지만 올해 초부터인가 작년 말부터인가 이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구매 방식, 구매 문화가 BNPL이라고 들어보셨어요?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중에 돈 낸다. 그러니까 할부 같은 개념인데 그걸 이제 카드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판매하는 업체가 직접 하는 거예요. BNPL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미국의 또 소비 문화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최근에 이제 BNPL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BNPL도 그러니까 할부의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할부가 뭔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직접 하는 할부인 건데 그 BNPL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미래의 소비 여력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BNPL 자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이 미국의 앞으로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 좋은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매 판매와도 연관이 꽤나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BNPL이 한참 유행하기 시작할 때 이 소매 판매가 급격히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위축되고 있는 것 자체는 이 더 끌어다 쓸 여력이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 아닐까라고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이 원유에 대해서는 좀 드려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유라는 거는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1차적인 물질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데도 원유가 필요하니까 일단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원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유 가격이 가장 중요한 1차적 요소가 돼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공급 사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생산량
으로 1위, 2위, 3위를 줄 세우면 미국이 1위,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 러시아가 3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나라의 원유 공급, 이 공급 사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생산을 내가 늘리니 많이 하면서 유가를 조절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그 셰일 오일을 이용해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공급 사이드에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쌓인다는 거는 미국이 원유를 덜 풀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 공급 사이드 관점에서는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유가 재고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유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급 사이드만 봐서는 안 되고 요 수요 사이드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가가 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제 중국의 수요 사이드에도 되게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재고에 따라서 온전히 이 커플링 되어 있지는 않다, 유가가 커플링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또 재밌는 거는 어제 밤에 오펙 회의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오펙 회의가 있었고, 오펙 회의 통해서 이제 오펙 국가들이 우리 감산 또 할게요 해서 유가가 80불까지 올랐다가 그날 새벽 2시에 75불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또 누가 또 이거 오펙을 매기려고 하는 수준인 거죠. 이 정도면 사실상 니네 뭐 유가 못 올려 이런, 거의 이제 놀리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 말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까 제가 이제 GDP랑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요게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되게 경직돼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으니까 고용도 어렵고 해고도 어려워요. 한번 고용하면 해고도 함부로 못하니까 고용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제 사회고 고용과 해고가 완전 자유로운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게 이 미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직결적인 증거가 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성장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냐 마냐의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집중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안 좋게 나오는 게 시장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이긴 하죠. 그 와중에 이제 요날 같이 발표하는 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는 이제 갓 퇴직당해가지고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계속은 취직을 이제 계속 못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받는 사람들인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밌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매달 20일마다 요 LPR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요 LPR 금리가 3.45%로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LPR 금리를 발표하기에 앞서가지고 MLF 금리라는 거를 매달 15일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15일날 발표된 MLF 금리를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동결을 하기는 했으나 MLF를 통해서 공급하는 유동성의 양을 평소에 공급하는 양의 2배를 거의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대규모 부양책을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중국은 지금 2년째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양책이 필요하기도 하고, 과연 그리고 그 부양책이 민간으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돼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의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그리고 다음날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1시에 해장을 했고, 독일의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행사예요. 우리나라도 추석이 큰 행사긴 하잖아요. 추석이 큰 행사긴 하는데, 미국은 일주일 내내 쉬는 학교나 기업들도 있대요. 그래서 재량껏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 쉬는 날은 당일 자체지만 요 주변으로는 대체로 다 쉰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추석 전날 모든 운송수단이 다 매진이잖아요. 미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비행기면 버스면 기차면 다 매진된다고 합니다.